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11년 3월 9일 일본 북동 해안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됐지만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죠.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었는데요. 그리고 12년 후 올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강진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본 지진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7분 착륙 직후 활주로를 달리던 일본 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직후 활주로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NHK는 이 항공기에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379명이 타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후 전원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안보안청 항공기는 탑승객 6명 중 1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5명은 사망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결국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5일 미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교내 일부 유대인 학살 주장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후 교내 신문을 통해 사과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고조됐고 이후 논문 표절까지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서 하마스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2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시설을 이스라엘의 드론이 타격해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부상자 중 하마스의 고위 관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전쟁이 친이란 성향의 중동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쟁에 개입한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무력 대치를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 법원에 소장을 내고 메인주 세나 벨로즈 총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민주당 소속의 벨로즈 장관에 대해서 편향된 의사결정권자라고 칭하면서 대선 후보 자격 심사 결정에서 스스로 기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5일 대선 후보 경선의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벨로즈 총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10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약 14억 명인 중국 인구가 2100년에는 5억 8,7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인구 추계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사회가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연간 1,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과 육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시사평론가 문희정 씨 나오셨고요. 전해드렸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뵙는데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딕션도 그렇고 발음도 정확하게 꽤 많은 양인데 네. 예, 너무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형식은 처음 해봐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긴 하네요. 아니 조윤주 캐스터도 긴장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피로 물든 새해 첫날. 로 정하셨는데 총기 네.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마침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린 장소에서 네. 공교롭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뭐 최소 8명이 숨졌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오전 1시쯤 그러니까 네. 새해 맞이 행사 진행 중이었어요. 예. LA 시내에서 네. 이 전야 행사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20대 남녀 1명씩 총 2명이 총에 맞아서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이 경찰은 일면식도 없던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금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은 총격 사건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A 카운티 호선의 한 쇼핑몰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부상자 중 1명도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시카고 지역에서는 주택가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53세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금요일인 지난달 29일부터 그 1일까지 주말 사이에 시카고에서 무려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다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도 새해 첫날 하룻밤 사이에 서로 가까운 장소 3곳에서 각기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남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또 보스턴의 한 주택가에서도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희망으로 시작해야 할 2024년 새해가 지금 총기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이런 소식이 조금 뜸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미국에서 사실 총기 난사 사건은 뭐 특별할 게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국제뉴스 편을 보면은 네. 거의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총기 규제를 놓고는 사실 오랜 논란이 또 있었죠. 미국 내에서도. 마치 그거 같아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일단 뭐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전미 총기협회라고 해서 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 단체의 로비가 엄청나고요. 이 로비 단체의 로비 자금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결정이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네, 그렇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벌어질 정도면 뭔가 이제는 뭐 지금 로비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해 집계된 걸 보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656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기 사건만
그러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2건 이상씩은 그러네요. 사건이 발생을 네. 한다는 거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의회 차원에서 뭔가를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주들이 규제를 네.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원, 놀이터, 교회, 은행, 동물원 등 26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는 그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소지, 제조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미시간주에서도 가정 폭력으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총기 구매라든지 소유가 안 돼요. 8년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애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8년간. 8년간.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규제가 나온들 규제 때문에라도 총기 난사 사건이 줄어들 것인가? 이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네, 좀 절망적인 전망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이런 또 총기 사고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는 만난 세월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몇십 년 동안 같이 난 부부들이 아니면 애인들끼리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만난 세월이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자, 미중 수교 45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이걸 기념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양측은 완전히 상호 성취할 수 있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자, 미국과 중국 1979년 1월 1일 대사급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렇죠. 예. 네. 자, 45년 전 25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 규모가 지난해 기준 2022년 기준으로 네. 2024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조금 이런 네. 자, 2022년 기준으로 7,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96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늘었고요. 네. 또 상호 투자는 제로에서 2,6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역 이런 쪽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국제 이슈에서는 좀 갈등과 대립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굉장히 반기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감히 우리 패권에 도전해? 이러면서 우리 동맹국들 모아가지고 반중국 캠페인 할 거야.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거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사실 그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은 많은 국제 지역 이슈와 글로벌 문제에서 유익한 협력해왔다. 역사는 중미 관계 발전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촉진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정책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으로 일관되고 명확하다. 네. 중미 관계의 역사에서 추출한 경험이자 양국이 서로 잘 지내는 길로 시대 발전 흐름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네. 중국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늘 내정 간섭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너네 나라 주권 인정해. 우린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걸 늘 어기는 건 미국이야. 이런 의도인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나라가 자꾸 부딪히면은 그 주변국들 힘들죠. 야, 너 누구 편이야? 그렇죠. 자꾸 자기 편 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좀 잘 정말 상호 존중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올 한 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인데 이게 모든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이거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을 예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위험 요인을 꼽았느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중요하죠. 네.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
그리고 그 남미 쪽 해수 온난화 현상이죠. 엘니뇨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세계 경제 위험 요인 보고서를 블룸버그가 냈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중론을 사실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 제목 5만 6천 건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이 발언이 여전히 그 매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쪽에서 네. 예, 그쪽의 입김이 더 세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연 5.25%에서 5.5%로 끌어올려가지고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 전 세계가 다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여기서 받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영향이 엄청 크단 말이죠. 맞아요. 예. 지난해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살펴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가까스로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네. 4.9%로 2021년 4분기 이후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았고요. 네. 실업률도 사실은 3.7% 수준으로 지난해 11월에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아니 제가 경제를 살렸어요. 저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치도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네. 너무 그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경제가 좋아졌어. 그런 이런 느낌은 느낌을 안 드는 거예요. 크게 못 받는다는 체감을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면 네. 그래도 올해는 좀 금리 인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이제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뭐 네. 3월쯤 되면 이제는 조금 그래도 인하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유가 하락을 비롯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그거 가능해. 그럴 수도 있고.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고 또 기상이변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거예요? 물류 대란을 불러오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을까? 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 이게 네.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기준금리 상단이 4.75%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네.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제도 뭐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국 그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연 몇 % 성장해야지 소위 그 손해를 안 보고 좀 살만한지 네. 평균적으로.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맞아요. 큰 나라니까. 네. 보통 9%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5% 안팎이면은 이게 지난해에도 중국 경제가 엉망이었지만 올해도 엉망일 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건데 분명히 플러스인데 네.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느끼기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5%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춰서 낮네요. 잡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엄청 썼는데 네. 만약에 그 부양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서 올해 만약에 분기별로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5천억 원씩 추가 지출을 하게 되면은 네. 2, 3분기쯤에는 뭐 성장률이 5%를 넘어설 수도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그 정도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는 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우리가 너무 다 느끼고 있어요. 체감이
체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후 변화가 뭐 예상치 못한 일들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 그 블룸버그 보고서가 올해 상반기 강력한 엘니뇨가 이어질 거다.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해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엘니뇨를 비롯한 기후 요인으로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오르고요. 네. 그리고 인도, 필리핀은 0.5%포인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0.75%포인트 상승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피해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지난해 3%보다 좀 낮은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도 올 한 해도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가 대체적인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쟁 그러죠. 이 전쟁이 사실은 빨리 마무리가 네.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홍해 물류 대란도 여전히 올해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와 뚝 떨어져 있는 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게 무슨 우리나라한테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네.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소식들 네.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또 분석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럼요. 많이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키워드 뭐 너무 상세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듣고 또 다른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드라인과 키워드 국제시사평론가 문희정 씨가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 통신원 취재 수첩 계속 이어가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더 칼스의 드라이브 함께 듣겠습니다. Who's gonna tell you when it's too late? Who's gonna tell you things aren't so great? You can't go on thinking nothing's wrong. Who's gonna drive you home tonight? Who's gonna pick you up when you fall? Who's gonna hang it up when you call? Who's gonna pay attention to your dreams? Yeah, who's gonna plug their ears when you scream? You can't go on thinking nothing's wrong. Who's gonna drive you home tonight? Who's gonna hold it down when you shake? Who's gonna come arou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Adu Emil,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9 or 10. Together we climbed hills and trees. Learned of love and ABC. Skinned our hearts and skinned our knees. Adu Emil,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pretty girls are everywhere. When you see them,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hills we would climb were just seasons out of time. Adu Papa,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You tried to teach me right from wrong. Too much wine and too much song. Wonder how I got along. Adu Papa,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little children everywhere, think of me and I'll be there.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wine and the song, like the seasons, have all gone. Adieu, Francoise, my trusted wife. Without you, I'd have had a lonely life. You cheated lots of times, but then I forgave you in the end. Oh, your lover was my friend. Adieu, Francoise, it's hard to die when all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sky. Now that the spring is in the air, with your lovers everywhere, just be careful, I'll be there. All our lives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but the stars we could reach were just starfish on the beach. Adieu, Emile. Adieu, Papa. Adieu, Francoise. All our lives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로드 맥퀸의 Seasons in the Sun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라디오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 새해 첫날에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이 강진 발생한 이후에 오늘 새벽에도 또 강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월 1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57명이고 네.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노토반도가 굉장히 좋은 반도인데 거기까지 가는 다리가 끊어져서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진 발생 후 3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건물 등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구조활동이 쉽지 않아서 피해 정황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마인츠 신문에 보면
보면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건물은 90%가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시카와현에는 355개의 대피소가 설치되었고 3만 3천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와지마시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네. 건물 200채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요미우리 신문 집계로 136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진 직후에는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1.2m, 가나자와시에 0.9m, 야마가타현 도하마시에 0.8m의 해일이 밀려왔고 해일주의보는 2일 오전 10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네. 일단 일주일간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새벽 2시 21분경에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5도, 진도 5 강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원래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작년 5월 5일에도 최대 진도 6강이 관측이 되었고 네. 그리고 노토반도는 2019년 이후에 강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니혼TV 뉴스를 보면 1일부터 3일 오전 3시까지 여기에서 지금 진도 1도 이상의 지진이 448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보니까 뭐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네. 또 김민정 통신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뭐 피해 상황이 아직 완전히 파악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네. 사시는 분들, 주민들 피해 입은 분들이 정말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 터전에 잃어버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신문이나 뭐 뉴스 저는 도쿄에 있기 때문에 네. 도쿄는 3도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직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트리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어서 참을 수가 있었지만 네. 이게 제가 도쿄에서 동일본 대지질 때 5도였을 때는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쓰러지고 막 시계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금 7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인지 정말 집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였고요. 네. 진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일을 다 집안까지 들어와서 한 남성은 아직도 손발이 떨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있던 남성은 길이 두부처럼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두부처럼 길들이 막 끊어지고 휘어진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정말 집들이 다 90%나 무너진 그런 곳들은 집 앞에 이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7층짜리 건물은 아예 완전히 쓰러져 버렸고 일본은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렇죠. 집이 다 지붕부터 완전히 내려앉아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깔려있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스즈시는 해일로 인해서 항구에서 100m 지점까지가 침수돼서 집들이 거의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네. 뭐 지진 직후에 뭐 혼자 사는데 가구에 다리가 끼어서 있다라고 해서 주소를 이제 SOS로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타깝게도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고 다닌다, 지진이 나면 외국인 절도단이 나타난 등의 유언비어들이 SNS에 난무했는데 저는 여기 살고 있는 교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진도 굉장히 무섭지만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상처를 받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고요.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이치 신문은 X 트위터의 재게시 기능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뭐 가짜 정보다라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연재해로 모두가 지금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은 진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또 이 지진 피해지로 가려던 해상보안청 비행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상 1월 1일부터 일본의 방송들이 계속 지진 지금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특별 방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오후 5시 40분경에 하네다 공항 홍살줄에 불에서 완전히 타고 있는 일본 항공 비행기가 이제 다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다 보도가 됐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활주로에는 이륙을 하려던 날아가려던 해상보안청의 항공기가 기대하고 있었고 그주에 활주로에 이제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날아와서 착륙을 하던 일본 항공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두 비행기가 그냥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해상보안청의 비행기가 폭파해서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항공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이제 승객 379명은 모두 전원이 탈출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탈출을 해서 부상은 뭐 14명에서 17명 정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불타는 비행기에서 거의 90초 만에 전원이 탈출하는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보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90초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행동
출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일본 항공 비행기가 5시 47분에 착륙하면서 불에 붙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새벽 2시 15분경에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사실은 지진이 일어난 노토반도에 지온 물자를 수송하려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요. 그렇군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지진 피해자를 가려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상보안청의 직원들을 위해 추모를 하는 목소리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진 뭐 사실은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해안가에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Here comes the sun. 네, 앞서 전해드린 통신원 취재 수첩에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서도 일본 노토반도 강진 관련 소식을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원자력 발전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일본 지진 피해 현황부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 그 이시카와현 지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62명까지 확인이 됐더라고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 지진 피해가 제일 컸던 곳이 와지마라는 도시거든요. 와지마. 근데 네. 거기서는 지진 다음에 불이 나서 24시간 넘게 화재가 지속됐었는데 오늘은 또 호우경보가 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 위험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웃한 니가타에서는 집안이 침하돼서 이 네. 도로가 꺼지고 진흙탕물이 솟아오르는데 이거를 액상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땅이 물러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건물 추가 피해 같은 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경제산업성 발표 보니까 이시카와현 그리고 니가타현에서 한 3만 3천 가구가 지진 뒤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게 그 호쿠리쿠 전력이라는 회사에서 이 일대에 전력과 발전사나 원전 같은 걸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석탄 화력 발전소 일부가 정지된 거예요. 뭐 또 어떤 곳에서는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후쿠야마현에서는 뭐 단수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어제 그 하네다 사고 방금 통신원께서 전해주셨는데 이제 여객기에서는 뭐 전원이 탈출해서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재난 소식 중에 좀 희망을 주는 네. 거라서 일본 언론들은 뭐 기적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서 한 5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이 항공기가 바로 이 지진난 노토반도로 구호품을 싣고 가려던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시가와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인구가 한 100만 명이 조금 넘고 중심 도시가 가나자와라는 곳인데 네. 뭐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했던 그 야구 선수 마세이 히데키가 바로 이 가나자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이시카와라는 곳은 사실 뭐 유명한 관광지가 있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네. 한국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낯선 곳일 것 같아요. 일본 전체로 보면 약간 서쪽에 있죠. 서쪽이고 좀 가운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이번 강진으로 지금 뭐 멀쩡한 집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예. 추위 때문에 뭐 호우경보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예. 그럼 비 많이 오면 또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특히 이제 겨울 지진이라서 네. 일본 언론들도 피해를 더 걱정하면서 겨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네. 10만 명 이상이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민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내각부가 예전에 냈던 자료가 있는데 네. 이게 지진이 나고 특히 겨울에 쓰나미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진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히 해저 지진, 그 일본 해구에서 지진이 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뭐 최대 4만 2천 명. 그다음에 또 지시마 해구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가 쿠릴 캄차카 해구라고 나는데 북쪽이에요. 네. 이런 데서 지진이 나면은 뭐 최대 2만 2천 명이 저체온증
실종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번 지진은 그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피란처에서 쓰러지는 고령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고 네. 이게 사실 구출돼도 저체온증 위험은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체온증이라는 게 몸의 중심부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네. 몸이 젖으면 체온이 그러니까 너댓 배는 빨리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의식이 흐려지고 뭐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번 강진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진에 뭐 쓰나미도 발생을 했고 네, 해안가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진이 발생한 이시가와 현 이쪽의 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진 다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다가 일단 다음날 해제가 되긴 했는데 네. 그 이시카현하고 뭐 이호탄 도미야마현 이런 데서 상당히 높은 그 쓰나미가 관측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시카와현의 시가라는 곳에 이 호쿠리쿠 전력이 운영하는 시가 원전이 있습니다. 원자로 있군요. 2기가 있는데 네. 둘 다 가동을 했는데 NHK 보도를 보니까 외부로부터 전기 공급하는데 좀 이상이 생겼고 뭐 변압기 배관이 파손돼서 기름이 누출됐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비상용 디젤 발전기 연료가 일주일분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다라고 원전 측에서는 밝히고 있죠. 네.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예, 않습니까? 이 회사 쪽에서는 네. 지진 때문에 그 해결료 저장해 놓은 이 사용 후 해결료 냉각불 우리 후쿠시마 때도 많이 틀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냉각이 30분 정도 중단은 됐는데 금방 복구가 됐다. 냉각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연료풀에 있던 물이 이제 바닥으로 넘쳐난 사실이 또 확인이 돼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네. 당연히 이 물은 그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예. 근데 회사 쪽의 발표는 1호기, 2호기 합쳐서 400리터 정도밖에 안 나왔다. 건물 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호탄 그 니가타현에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라는 아주 큰 원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데 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네. 도쿄전력이 바로 그 2011년 사고가 그렇죠. 났던 후쿠시마 원전 네. 운영 사고 계속해서 불안이 커지는 거죠. 원전이 없었으면 했는데 있었고 예. 네. 발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좀 남아 있고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랬죠.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일본 정부에서 원전 줄이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긴 했었는데 아베 정권 때 이 방침이 뒤집힌 거라고요. 그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 자료를 보니까 예. 작년 말 기준으로 2023년 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가 33기가 있어요. 근데 연식으로 보면은 30년이 넘은 게 21예요. 근데 그때도 후쿠시마 사고 때도 이 후쿠시마 사고 한 달 전에 기존 원장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런 방침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좀 논란이 컸었어요. 근데 2011년 대지진 다음에 어쨌든 줄이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폐로 처리한 게 뭐 22개나 됐었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9개 정도를 네. 그 신규 건설 중이거나 혹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동일본 대지진 다음에 잠깐 일본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을 때 반원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아베 신조 정권 때 좀 많이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진 뒤에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원자로는 뭐 고장이 확인되고 가동 중단됐는데도 일본 정부 당국, 그러니까 원자력 규제청 쪽에서는 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이시카와 후쿠이, 니가타 현에 지금 6개 원전이 있고 뭐 10몇 개 이제 원자로들이 있는데 네. 전부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배관이 기름이 누출되고 좀 사고가 나고 한 이것들은 이상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인 예. 건데 예.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원전이 이제 더 위험한 게 거의 바닷가에 건설을 하더라고요. 그 냉각수가 필요하고 또 주민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네, 대체로 다 바닷가에 있어요. 제가 일본 자원에너지청 지도를 찾아보니까 네. 이 한국과 반대편, 그러니까 태평양 쪽을 향해서 나 있는 원자로가 22개로 많기는 해요. 근데 제일 많이 몰려 있었던 게 바로 후쿠시마였던 거예요. 쪽이었죠. 네. 그쪽은 많이 가동이 중단돼서 지금 한 6개 정도만 돌아가요. 네. 근데 한국과 마주보는 쪽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홋카이도 뭐 이런 데 빼고 이번 지진으로 그 점검 들어간 도쿄 전력이 원자로 7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시카와 현에 그 호쿠리쿠 전력이 운영하는 1, 2호기 있고 근데 또 여기 근처에 그 교토 북쪽에 호쿠이현의 와카사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네. 여기 8개 원자로가 여기 많네요. 네, 집중돼 있는데 이 와카사만이라는 곳이 뭐 확인해 보니까 울릉도하고 하면 거리가 한 1,400km 거리인데 여기가 16세기에 덴쇼 지진이라는 큰 지진과 쓰나미 기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 일본 내에서도 지진이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짓느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지진 다음에 다시 또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핵무기 피해를 입은 나라인데 그렇죠. 또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좀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는 그 2차 대전 다음에 연합국 쪽에서 패전국인 일본한테는 핵무기 못 갖게 하려고 원자력은 연구도 하지 말라고 전면 금지시켰었어요. 그랬다가 1953년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1954년부터 이미 원전 예산을 연구 예산이 책정했으니까 원전 연구와 발전 이거 전체 합하면 한 지금 벌써 역사가 한 70년이 된 거예요, 일본은. 그렇군요. 근데 그때 50년대 초대 그 원자력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초대 위원장이 요미우리 신문사의 사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쇼리키 마스타로라고 과학기술청 초대 장관도 했고 원전 도입에 앞장서서 뭐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그 영향력 확대한 뒤에는 뭐 CIA의 개입이 있었다.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CIA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원전 가동된 게 63년인데 이때 발전 시작된 날이 10월 26일이었는데 이날은 뭐 일본은 원자력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기념도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73년부터 이제 원자력을 국가 전략적인 우선순위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뭐 법으로 원전 지을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전력회사들을 키워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전력 생산 부분에 있어서 이 원전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는 한 30% 그 정도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데 그 사고 이전에는 원래 2017년까지 이거를 40%로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덜커덕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그래서 발전 부문 구성을 보면은 이게 화석연료 비중이 그래서 역시 높습니다. 뭐 천연가스가 한 40% 정도 되고 석탄이 또 30% 넘고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석유, 수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이런 게 그러니까 재생가능 에너지가 약간 한 20% 수력 포함해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4%, 5% 그다음에 또 많이 잡는 데서는 한 7% 정도를 원전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다시 핵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가닥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나서 몇 년도 안 된 2015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원자로 한 11기 정도를 재가동했고 지금 재가동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16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가동 준비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후쿠시마 사고 뒤에 원전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때 한동안. 근데 그러면서 연식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자로 40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런데 최대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40년이 넘은 게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40년 넘은 원전도 폐로하지 않고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가동할 수 있게 바꿨고 이제 그게 재작년이죠. 다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작년 9월 달에는 더 바꿨어요. 60년 이상 된 원전도 완전하면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전기사업법을 이제 개정하겠다. 그래서 강요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요거를 그래서 2025년부터는 그 60년 된 것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르죠. 이번 지진 난 다음에 또 좀 규제 강화가 있을지. 워낙 강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정치권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진 이후에. 뭐 기시다 총리 원래 4일 새해 행사로 원래 이세 신궁이라는 곳 해마다 참배하는데 총리들이 계획을 취소했고 뭐 특별 피해
피해대책본부 이끌면서 지진 피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좋은 상황이 아니죠. 뭐 네, 정권 지지율 그렇죠. 3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최근에 정치자금 자민당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뭐 총리 교체 시나리오 여러 가지 거론된 상황이었고 원래는 이달 중에 브라질 등 남미 순방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그거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진 대응 때문에 또 앞으로 일본 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리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일본 지진 상황 또 원자력 발전소 안전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